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새로운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갈 책은 이어령 교수님의 인터뷰집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입니다. 네, 이어령 교수님께서 지난 2022년 2월 26일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처음으로 읽습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을 이어령 선생님이 남기신 마지막 삶에 관한 후학들에게 남기는 삶의 지혜, 이분의 인생이 담겨있는 그런 조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령 선생님에 대한 소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령 1934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문학박사, 문학평론가, 이화여대 석좌교수, 동아시아 문화도시 조직위원회 명예위원장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여러 신문의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월간 문학사상의 주간으로 편집을 이끌었다. 서울올림픽 개폐식을 주관했으며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다. 대표 저서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축소지향의 일본인, 생명이 자본이다. 젊음의 탄생 등이 있고 소설, 장군의 수염, 환각의 다리와 시집,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를 펴냈으며 희곡가 시나리오, 기적을 파는 백화점, 3번은 짧게 3번은 길게, 사자와의 경주 등을 집필했다. 2021년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금관 문화훈장을 수여했다. 근데 여기 소개된 여러 저서가 있는데요. 저는 이어령 선생님 책을 아마 가장 먼저 읽었던 책은 흙 속에 저 바람 속에에서 그 한국인에 대한 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특성, 문화적 또 여러 측면에서 한국을 분석했던 책으로 기억하는데 까마득한 시절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특히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분석도 내놨던 기억이 있고요. 네, 이 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읽어가겠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네, 맨 먼저 프롤로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프롤로그 그리고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과 그리고 맨 뒤에 에필로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트 인터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프롤로그를 읽어가겠습니다. 스승이 필요한 당신에게.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 달콤한 인생의 독백을 들을 때마다 나는 평온하고 쓸쓸한 무드에 젖어 가슴이 미어지곤 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슬픈 꿈을 꾸었느냐? 풀피리를 불듯 그 질문을 내 입술 바깥으로 밀어내 달싹거려 보았다. 인간이 아니라 시간이 주인공인 세계에서 속절없이 미끄러지는 기분이 들 때마다 나는 막막했다. 그리고 그리웠다. 울고 있는 내가 왜 그리 슬피 우느냐고 진지하게 물어주는 이가, 그런 스승이. 스승이란 무엇인가? 시인 이성복은 스승은 생사를 건네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생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스승이라고.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겁먹고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쪽으로 바지만 걷고 오라고
소크라테스가 그랬고 몽테뉴가 그랬고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에 모리 교수가 그랬다. 멘토나 롤 모델, 레퍼런스가 아니라 정확하게 호명할 수 있는 스승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애틋하게 묻고 답하며 이 불가해한 생을 좀 더 외롭게 건널 수 있지 않을까. 좀 더가 아니고요. 좀 덜입니다. 다시 고쳐 읽겠습니다. 좀 덜 외롭게 건널 수 있지 않을까. 생의 길목마다 어김없이 돌뿌리에 걸려 머리가 하얘지는 내가 이어령이라는 스승을 만난 건 축복이었다. 선생님이 암에 걸려 투병 중이던 2년 전 가을, 나는 당신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그때 선생님은 말했다.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선생님은 라스트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당신의 지혜를 선물로 남겨주려 했고 나는 그의 곁에서 재앙이 아닌 생의 수용으로서 아름답고 불가피한 죽음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다. 그렇게 매주 화요일 삶 속의 죽음 혹은 죽음결의 삶이라는 커리큘럼의 독특한 과외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사전에 대화의 디테일한 주제를 정해두지 않았고 그날 각자의 머리를 사로잡았던 상념을 꺼내놓았다. 하루치의 대화는 우연과 필연의 황금 분할로 고난, 행복, 사랑, 용서, 꿈, 돈, 종교, 죽음, 과학, 영성 등의 주제를 타고 변화무쌍하게 흘러갔다. 그와 대화를 나눌 때면 그의 시한부 삶이 그의 입술 끝에 매달려 전력 질주하는 것 같았다. 그의 이야기가 소크라테스와 필록테테스와 니체와 보들레르, 장자와 양자, 컴퓨터를 넘나들며 커브를 돌 때마다 그 엄청난 속력에 지성과 영성이 부딪혀 스파크를 일으켰다. 우수수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수습해도 남은 인생이 허기지지 않을 것 같았다.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진실이 있는지, 왜 인생은 파노라마가 아닌 커트인지, 왜 인간은 타인에 의해 바뀔 수 없는지, 그럼에도 우리는 팥뿌리 한 개에 우수수 매달려 함께 천국에 가는지, 자족은 무엇인지, 눈물은 언제 방울지고 상처는 어떻게 활이 되는지, 무엇보다 스승은 내게 죽음이 생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했다. 정오의 분수 속에, 한낮의 정적 속에, 시끄러운 운동장과 텅 빈 교실 사이, 매미떼의 울음이 끊긴 그 순간 우리는 제 각자의 예민한 살갗으로 생과 사의 엷은 막을 통과하고 있다고. 그는 음습하고 쾌쾌한 죽음을 한여름의 태양 아래로 가져와 빛으로 일광욕을 시켜주었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이 책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죽음일 것이다. 그가 한 말은 때로는 이율배반적이었다. 우리는 모두 천사로 죽는다고 했다가도 그 반대인 것 같다고도 했다. 죽음을 기억하라고 한껏 엑셀을 밟았다가 난 안 죽어 라고 싱긋 웃으며 급 브레이크를 걸었다. 내게 다가온 죽음은 철창을 벗어난 호랑이가 덤비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때조차 그는 진실하게 몸부림치되 겁을 먹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가 철창을 벗어난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리고 있다고 느꼈다. 죽음을 숙고하면서 죽음을 가지고 놀이를 시작한 이어령.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 나는 선생님은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스스로를 관찰하고 머릿속으로 죽음을 묘사하는 마지막 단어를 고르시겠구나. 나는이 아니고요. 나의 선생님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나의 선생님은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스스로를 관찰하고 머릿속으로 죽음을 묘사하는 마지막 단어를 고르시겠구나. 남자들은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면 추레해지기 마련이지만 나의 스승은 매주 화요일 깨끗하게 다려진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목에 확대경을 걸치고 나를 맞았다.
심지어 실내에서 모자를 쓰고 있기도 했다. 머리가 웃자라 있거나 면도를 하지 않아 얼굴이 석회빛을 띈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탄생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간다던 당신의 약속처럼 만날 때마다 선생은 소멸을 향해 가는 자가 아니라 탄생을 향해 가는 자다웠다. 태어나기 전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그의 육체는 흙과 빛을 반죽한 것처럼 더 작아지고 밝아졌다. 내가 멋쩍은 눈으로 우문을 거듭한 사이에도 그는 웃으면서 빛이 되어 부서지곤 했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마음껏 슬퍼했고 여한없이 기뻐했다. 한 번도 쓰지 못했던 감정의 근육과 지성의 근육이 자극받아 경련을 일으켰고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다. 가을 단풍, 겨울 산, 봄의 매화, 그리고 여름 실록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는 나의 흉곽과 나의 뇌곽을 뒤흔들어 최대치의 나로 넓혀갔다. 스승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빌려온 진실은 빌려 입은 수위만큼이나 부질없다고 느꼈다. 이제 나는 나에게 꼭 맞는 영혼의 속옷을 찾았다.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 스승이 필요한 당신에게 이 특별한 수업의 초대장을 건넨다. 위로하는 목소리, 꾸짖는 목소리, 어진 목소리, 부디 내가 들었던 스승 이어령의 목소리가 갈피마다 당신의 귓전에도 청량하게 들리기를.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슬픈 꿈을 꾸었느냐? 왜 그리 슬피 우느냐? 궁극적으로 이 책은 죽음 혹은 삶에 대해 묻는 이 애잔한 질문의 아름다운 답이다. 더불어 고백컨대 내가 인터뷰어로서 꿀 수 있었던 가장 달콤한 꿈이었다. 2021년 10월 김지수. 밑에 추신이 있습니다. PS. 선생님은 은유가 가득한 이 유언이 당신이 죽은 후에 전달되길 바랐지만 귀한 지혜를 하루라도 빨리 전하고 싶어 자물쇠를 푼다. 괄호 열고 감사하게도 그가 맹렬하게 죽음을 말할수록 죽음이 그를 비껴간다고 나는 느꼈다. 네, 이 책은 작년 2021년 10월에 나왔고요. 이어령 선생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2월 26일에 별세하셨습니다. 네, 이 책의 구성은 다시 말씀드리면 총 프롤로그 그리고 16장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뒤에 에필로그 그리고 라스트 인터뷰 마지막 부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장입니다. 다시 라스트 인터뷰. 그는 필연적으로 생명이 넘치는 인간이었으나 죽음과도 불화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어령이라는 말이, 여기서 말은 말마입니다. 말이 이어령이 하는 말이, 여기서 말은 말씀 어자입니다. 말이 생사의 회전선을 달려주어 고맙다. 회전선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최전선을 달려주어 고맙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이번이 내 마지막 인터뷰가 될 거예요. 라는 말이 담긴 이어령 마지막 인터뷰.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기사가 나갔던 2019년 가을 이후로 세상은 달라졌다. 인터뷰 전문 기자로의 내 인생 또한 그 기사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 그것은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 나는 늘 그렇듯 사무실 한켠에서 새벽까지 홀로 또각거리며 자판을 두드렸고 집에 와서 잠자리에 누웠다. 옆에 놓은 두 아이의 새까만 머리통과 자그만 두 덩이의 발바닥을 더듬어 만져보며 살아있다는 것에 생명감에 몸을 떨었다. 기사를 완성하기까지 혹은 그 사이에 선생님이 떠나실까봐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른다. 출고 버튼을 누른 후에는 또다시 내가 이 어른의 마지막 말을 전할 자격이 되나 두렵고 송구해서 뒤척였다. 그리고 정확히 그날 아침 7시부터 내 전화통은 불이 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라는 이어령 선생님의 메시지에 반응했다. 이어령 선생님의 말처럼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가 이 인터뷰의 핵심이다. 돌아보면 선생이 이 시대에 태어나 대중 앞에 서서 쓰고 말한 모든 것도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이라는 거대한 동굴을 들여다보고 그 벽에 삶이라는 빛의 열매를 들이우는 능력은 선생이 가진 특별한 힘이다. 죽음은 생명을 끝내지만 말을 끝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의 예지는 너무도 생생해서 살았거나 죽었거나 상관없이 그의 힘찬 육성이 일상 곳곳을 파릇파릇하게 파고든다. 결과적으로 그는 내게 어둡고 눅눅한 임사 체험이 아닌 무섭도록 강렬한 탄생의 체험을 들려주었다. 여기서 임사란 얘기는요, 그 임상할 때 임자고 사자가 죽을 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의학적 체험, 이렇게 쓰인 말이 임사고요. 한문이 없어서 제가 그냥 유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임사가 탄생의 반대로 쓰였습니다. 내가 이어령 선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더 깊은 라스트 인터뷰를 단행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자 지인들은 다정하게 환호했다. 그 대화는 마치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같은 책이 되겠군요. 죽어가는 노 교수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들려주는 마지막 수업, 흥미로워요. 우리에겐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전하진 않았지만 눈치 빠른 선생은 이미 상황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모리 교수와는 여러모로 다른 사람이었으나 죽어가는 스승 곁에서 삶의 진실을 듣고 싶어하는 독자들의 간절한 소망은 정확히 이해했다. 이어령 교수는 모리 교수보다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자아가 더 강렬하고 매 순간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었다. 그를 볼 때마다 나는 활화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 번도 지적 폭발을 멈추지 않은 활화산 같은 선지자. 루게릭병을 앓았던 모리는 제자인 미치 앨범에게 헝클어진 백발, 힘없는 팔다리, 침을 흘리고 화장실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 등 생명이 사그라드는 모든 과정을 공유했으나 이어령은 내게 면도하지 않은 모습조차도 보여주기 싫어했다. 옥색 스웨터와 면바지를 입은 168cm의 이 단정한 위인은 중국차와 싱싱한 청포도, 호두를 가득 담은 볼이 놓인 기다란 테이블에서 나를 기다렸다. 나는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이어령 선생에게 몸 상태가 어떠한지를 매번 묻곤 했다. 때때로 선생의 몸은 불시에 안 좋아져 나는 평창동 언덕 위로 달리던 택시를 돌려 언덕 아래로 곤두박질 치듯 내려와야 했다. 그런 날은 오후에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오곤 했다. 아까는 미안했네. 지금은 조금 기운을 차렸어. 해야 할 이야기를 다시 이어갈까? 복부까지 팽팽한 공명으로 당겨진 그의 목소리는 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귀의 관역 정중앙에 꽂혔다. 그러나 그 자신, 그렇게 힘센 말을 쏟아낸 후엔 말 발굽에 여진이 남아 당신의 골상을 때린다고 괴로워했다. 내가 쏟아낸 말들이 뇌 뒷골에서 웅웅거려 나는 선생의 코앞에 이른 죽음과 병마에 함께 쫓기는 기분으로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보냈다. 도끼날이 얼음을 내리치듯 칼바람이 일던 어느 아침에는 바람 구두를 신고 먼 길을 떠날 사내처럼 선생은 한달음에 말했다. 내년 3월이면 나는 없을 거야. 그때 이 책을 내게. 노인의 목숨을 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의 집 대문 앞을 서성거리는 듯한 두려움에 나는 매번 찬바람을 일으키며 초인종을 누르기가 송구했다. 그러나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사람의 자세로 나를 맞았다. 통창으로 산 그림자와 빛이 쏟아지는 그의 저택에서 나는 한 번도 주눅든 적은 없었지만 선생이 풍기는 위용에 여러 번 숨을 고르곤 했다. 어둠과의 팔씨름. 작년 10월에 선생님은 라스트 인터뷰에서
빅뱅처럼 모든 게 폭발하는 그런 꿈을 꾼다고 하셨죠. 너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어둠, 죽음이 곁에 누웠다 간 느낌이라고요. 평생 죽음을 기억하라고 외치던 선생님은 드디어 곁에 가까이 와서 누운 죽음을 잘 사귀어 보기로 하셨고, 그렇게 알게 된 그 미스터리하고 섬뜩한 친구에 대해 저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로 하셨어요. 요즘엔 어떻게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엔 밤마다 팔씨름을 한다네. 팔씨름을요? 야밤에 깨어 누구와 팔씨름을 하십니까? 근육이 빠져 더욱 얇아진 스승의 팔뚝을 나는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매일 밤 나는 죽음과 팔씨름을 한다네. 어둠의 손목을 쥐고서 말이야. 어둠의 혈관을 소나기에 움켜쥐고 포효하는 나의 스승을 상상해 보았다.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띤 채 그는 파일을 열어 시 한 편을 읽어주었다. 한밤에 눈 뜨고 죽음과 팔씨름을 한다. 근육이 풀린 야윈팔로 어둠의 손을 쥐고 힘을 준다. 식은 땀이 밤 이슬처럼 온몸에서 반짝인다. 팔목을 꺾고 넘어뜨리고 그 순간 또 하나의 어둠이 팔뚝을 걷어올리고 덤빈다. 그 많은 밤에 팔뚝을 넘어뜨려야 겨우 아침 햇살이 이마에 꽂힌다. 심호흡을 하고 야윈 팔뚝의 알통을 만들기 위해 오늘 밤도 눈을 부릅뜨고 내가 넘어뜨려야 할 어둠의 팔뚝을 지켜본다. 감정을 자제한 드라이한 목소리에 힘이 느껴졌다. 나는 이제부터 자네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네. 이 모든 것은 내가 죽음과 죽기 살기로 팔씨름을 하며 깨달은 것들이야. 이해하겠나? 어둠의 팔뚝을 넘어뜨리고 받은 전리품 같은 것이지. 이 생의 마지막 수업이 될 테니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다고 했다. 어둠의 시면을 직면했던 현자의 눈에 파르르 지혜의 불꽃이 일었다. 예일대 교수인 셀리 케이건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로 수업의 서문을 열었다. 한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친구와 작별 인사를 했어. 우주의 시간은 달라서 돌아오면 200년이 훌쩍 지나버려. 지구 시간으로는 마지막 만남이니 그게 결국 죽음이란 거라. 그런데 이를 어째 그 우주선이 출발하다가 중간에 폭발을 해버린 거야. TV 중계로 그걸 지켜보던 친구가 깜짝 놀랐겠지. 아이고, 내 친구가 죽어버렸네. 그제야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아이러니하지 않나? 그럼 아까 죽음은 뭐고 지금 죽음은 또 뭔가? 글쎄요, 내 눈앞에는 없어도 다른 시공간을 살아도 어딘가에 있다라는 인식이 우리를 견디게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존재를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좀 더 드라이하게 이야기해보지. 고려청자가 있어.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네. 고려청자는 무덤 속에 있었어. 이걸 500년 후에 발굴했다면 내 눈앞에 없었어도 고려청자는 500년을 존재한 거야. 그런데 이게 깨지면 그 순간 아이고 이걸 어째 한탄을 하지. 그런데 그 청자는 무덤 속에 있을 때 이미 우리 앞에 없었던 거 아닌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지금까지 0과 6이 이원론을 가지고, 다시 읽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지금까지 0과 6이라는 이원론을 가지고 삶과 죽음을 설명했네. 소크라테스도 다르지 않아. 하지만 나는 육체와 마음과 영혼, 삼원론으로 삶과 죽음을 설명할 참이야. 그가 유리컵을 가져다 내 앞에 두고 결기 어린 표정을 지었다. 죽음에 관한 느슨한 아포리즘을 기대했던 나는 당황했다. 선생은 마치 새로운 물리법칙을 발견한 후 실험 도구를 앞에 두고 흥분한 과학자처럼 보였다. 이 유리컵을 사람의 몸이라고 가정해 보게나. 컵은 무언가를 담기 위해 존재하지. 그러니 원칙적으로는 비어 있어야겠지. 빈 컵이 아니면 재구시를 못할 테니 비어 있는 게, 그게 void라네.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void라고요. void는 비어있음, 비어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비어있으면 그 뚫린 바깥면이 어디까지 이어지겠나? 끝도 없어. 우주까지 다. 그게 영혼이라네.
그릇이라는 물질은 비어있고 빈 채로 우주에 닿은 것이 영혼이야. 그런데 빈 컵에 물을 따랐어. 보이차를 따르는 소리가 청량하게 들렸다. 여기 유리컵에 보이차가 들어갔지? 이 액체가 들어가서 비운 면을 채웠잖아. 이게 마인드라네. 우리 마음은 항상 욕망에 따라 바뀌지. 그래서 보이차도 되고 와인도 돼. 똑같은 육체인데도 한 번도 같지 않아. 우리 마음이 늘 그러잖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지. 네, 날씨처럼 변하는 게 감정이지요. 그런데 이것 보게. 그 마인드를 무엇이 지탱해주고 있나? 컵이지. 컵 없으면 쏟아지고 흩어질 뿐이지.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몸은 액체로 채워져 있어. 마인드로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러니 화도 나고 환희도 느낀다네. 저 사람 왜 화났어? 뜨거운 물이 담겼거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쌀쌀 맞아? 차가운 물이야. 죽으면 어떻게 되나? 컵이 깨지면 차갑고 뜨겁던 물은 다 사라지지. 컵도 원래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나 마인드로 채워지기 이전에 있던 컵 안에 보이드는 사라지지 않아. 공허를 채웠던 영혼은 빅뱅과 통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라네. 알겠나? 컵 하나로 바디와 마인드와 스피릿, 현존과 영원을 설명하는 이어령 선생님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토록 심오한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버리다니. 스승은 풀필이 불듯 말을 이었다.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리컵 안에 빈 공간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마인드를 비워야 영혼이 들어간다 라는 소제목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그건 실제로 유리컵 안에 공간의 문제라네. 빈 공간이 많을수록 영적인 공간이 커지는 거겠지요? 만원 버스를 생각해보게. 사람이 꽉 차서 빈 데가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영혼 없는 육체라네. 유명한 일화가 있어. 스님을 찾아온 사람이 입으로는 한 수 배우고 싶다고 하고는 한참을 제 이야기만 쏟아냈지. 듣고 있던 스님이 찻 주전자를 들어 잔에 들이붓는 거야. 화들짝 놀라. 스님, 차가 넘칩니다 했더니 스님이 그랬어. 맞네. 자네가 비우지 못하니 찬물이 넘치지. 나보고 인생을 가르쳐 달라고? 비워야 가르쳐 주지. 내가 차 있어서 말이 들어가질 못해. 여기서 내가는 네가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영혼이 들어갈 수 있다네. 아, 마인드로만 채우고 살았는지 영혼으로 채우고 살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깨지고 나면 알겠지. 미안한 얘기네만 대체로 정치가들의 바디에는 마인드만 꽉 차 있어. 깨지면 남는 게 없어. 빵, 돈 이런 것들만 남겠지. 시인, 화가, 종교인. 비어있는 영혼의 세계를 이야기한 사람들은 영원히 가. 우주와도 통하니까. 문득 윤동주와 고호가 떠오릅니다. 윤동주의 시 별 해는 밤과 고호의 그림 별이 빛나는 밤에 그들의 눈은 비어 있으므로 무엇을 본 걸까요? 눈을 빛내며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겠네. 태초에 빅뱅이 있었어. 물질과 반물질이 있었지. 이것들이 합치면 빛이야. 엄청난 에너지. 그런데 반물질보다 물질이 더 많으면 빛이 되담한 물질의 찌꺼기가 있을 것 아닌가? 그게 바로 우리야. 자네와 나지. 이 책상이고 안경이지. 이건 과학이네. 상상력이 아니야. 우리는 빛이 되지 못한 물질의 찌꺼기. 그 몸을 가지고 사는 거라네. 그런 우리가 반물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빛이 되는 거야. 이보다 더 명쾌한 시를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 태초와 나의 거리를 그렇게 쉽게 설명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모두 빅뱅 때 만들어진 그 빛이라네. 반물질을 못 만나 물질로 남은 것들은 끝없이 뭐가 되고 싶겠나? 빛이 되고 싶을 거야. 빅뱅이 내가 태어난 고향이거든. 그런데 빅뱅 이전에 존재했던 빛도 물질도 아닌 이 보이드, 공허의 공간이 바로 신의 영역이라네. 거기에 빛이 들어가 창조가 되는 거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과 공허가 섞여 우주가 창조되는 순간이야. 천국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물질과 마인드가 있었던 기억과 그것을 담을 수 있게 했던 보이드 그 자체. 기독교에서 천국이라고 하고 소크라테스는 이데아라고 했던 영원 불멸이야. 공허는 죽지 않아. 빅뱅 이전에 있었으니까. 이 모든 게 어둠과 팔씨름을 해서 깨달은 거란 말씀이지요? 그렇지. 어둠이 물러가고 창밖으로 빛이 들어오면 좀 덜 아프거든. 그때 비로소 잠을 청하는 거야. 나는 가만히 선생 앞에 빈 잔을 바라보았다. 컵 하나에 굳은 몸과 컵 하나에 조석지변하는 마음과 컵 하나에 담긴 태초의 공허를, 가득 찬 술잔으로 찰랑대며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과 비어있는 찻잔으로 우주의 공허와 맞닿은 영적인 사람들이 뒤엉켜 돌아가는 세상. 서로의 술잔을 부딪히며 가끔 우주를 향해 제 각자의 언어로 건배사를 하며 정신없이 살던 어느 날 이어령이라는 어른을 만나 그가 어둠과 팔씨름으로 값을 치른 달고 깊은 공허를 나눠 마시고 있는 것이다. 소제목 있습니다. 죽음은 철창을 나온 호랑이가 내게 덤벼드는 일. 밤마다 공허를 충전한 현자는 한 차례 이야기를 쏟아낸 후 다음 라운드를 기다리는 복서처럼 의자에 기대에 가만히 숨을 골랐다. 몹시 피로하나 패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고인 눈빛이 형형했다. 어둠과의 팔씨름 얘기를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살면서 패한 일이 거의 없으시지요? 아니야, 나는 매번 패했어. 글 쓴 사람은 매번 패배한다네. 이해가 안 되는군요. 글로 치면 모든 영역에서 거의 다 백전백승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라네. 난 매번 KO패 당했어. 그래서 또 쓴 거지. 완벽해서 이거면 다 됐다 싶었으면 더 못 썼을 거야. 갈매기의 꿈을 쓴 리처드 마크는 갈매기 조나단의 생애를 쓰고 자기 타자기를 바닷속에 던져 넣었다잖나. 그걸로 다 썼다는 거지. 난 그러지 못했네. 내가 계속 쓰는 건 계속 실패했기 때문이야. 정말 마음에 드는 기막힌 작품을 썼다면 머리 싸매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을까 싶어. 글을 쓴다는 것은 앞에 쓴 글에 대한 공허와 실패를 딛고 매번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가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나는 나의 스승이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며 모래집을 짓는 아이처럼 보였다. 매번 실패할 수 있기에 이 놀이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아이. 막막한 울분이 아니라 가벼운 흥분에 휩싸인 채로. 갈매기 조나단은 먹이를 위해서 날지 않고 궁극의 비행을 위해 날았잖아요. 선생님은 혹 계속 글을 쓰기 위해 자신이 실패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닌지요? 모르겠어. 나는 평생 도전이 필요한 인간이었네. 계속 쓰고 또 쓰고 다시 썼네.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다시 쓰는 거라네. 다시 하는 거라네. 니체도 다르지 않아. 운명이여 오너라. 위인들이 거창해 보여도 그렇지가 않아. 지면 또 한 번 부르짖을 뿐이지. 스스로 쓸 말이 없어서 남의 얘기나 옮겨봐. 그건 서생이지. 글자 쓰는 사람, 글 쓰는 사람이 아닌 거야. 사람들은 글씨 쓰는 사람과 글 쓰는 사람을 혼동하는데 글씨 쓰는 사람은 서경이네. 베끼는 사람. 보다시피 나는 지금 많이 아프네. 말할 수 있는 시간은 갈수록 짧아져.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남은 이들을 위해 각혈하듯 내 이야기를 해볼까 하네. 무슨 말씀이든지요. 그게 희망이 될지 선물이 될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남아있는 세대를 위해서요. 상처 입은 복서가 몸을 일으키듯 말이 몸을 일으켜 다시 초원위에서 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에고이스트지. 에고이스트가 아니면 글을 못 써. 글 쓴 자는 모두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쓰는 거야. 자기 생각에 열을 내는 거지. 어쩌면 독재자하고 비슷해. 지독하게 에고를 견지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만인의 글이 되기 때문이라네. 남을 위해 에고이스트로 사는 거지. 암요. 자아를 통과한 글만이 만인의 심장을 울리니까요. 선생님은 지난번 저와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내가 받은 선물이었다라고 하셨어요. 일단 그것부터 시작할까요? 기억하고 있네. 나처럼 암에 걸린 사람을 위해 과학자들은 특효약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그런데 나는 과학자도 영웅도 그렇다고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아니야. 충청도 사람이라 독하지도 못해. 독하지도 않은 나 같은 사람이 암에 걸려 죽을 때까지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면 암이 뭐가 무섭겠나. 내가 암세포 죽이는 약은 못 만들어도 암에 걸린 사람을 위한 정신치료대는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먼저 가신 따님 이민아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지. 내 딸이 그렇게 열심히 살다 갔어. 인간은 암 앞에서 결국 죽게 된다네. 이길 수 없어. 다만 나는 죽을 때까지 글을 쓰고 말을 하겠다는 거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나가면 그게 암을 이기는 거 아니겠나? 방사능 치료받고 머리털 빠지며 2, 3년 더 산다 해도 정신이 다 해쳐지면 무슨 소용인가? 그 뒤에 더 산다는 건 그냥 산 거야. 죽음을 피해 산 거지. 세 사람 중 한 명은 걸려서 죽는다는 그 위력적인 암 앞에서 누군가는 저렇게 또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그 모습을 남은 시간 동안 보여주려 하네. 잠깐 제가 중간에 개입을 할까요? 여기서 지금 이민아 목사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어령 교수님은 따님 한 분, 아드님 한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민아 목사란 분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분이 정치권에 있었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김한길 씨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얼마 안 가서 이혼을 했고요.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알기로는 김한길이라는 분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이화여대에 다녔기 때문에 이화여대가 이제 학창 시절에는 결혼을 금지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로 조금 어려운 삶을 삽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보다는요, 인생의 역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혼을 해서도 자폐 있는 아들을 낳고 뭐 등등의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고, 그렇게 무신론자이던 이어령 교수가 나중에 2007년인가요? 그때 이제 종교를 갖게 된 이유가 아마 그 따님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언급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좀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승이 치열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눈 똑똑히 뜨고 보라고 그가 내 마음의 고삐를 바투지었다. 나는 이어령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 모두 죽음의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나의 스승은 바로 눈앞에 앉아 있었다. 두렵고 또한 설레어서 나는 펜을 쥔 손을 바들바들 떨었다. 첨단 기계를 좋아하는 선생과 달리 기계를 싫어하는 나는 인터뷰할 때 녹음기를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마음을 고쳐먹고 힘껏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여기서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첨단 기계를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읽었던 글 중에 이어령 교수님이 워드 프로세서를 맨 처음 우리나라에 등장했을 때 그걸 사용하고서 그 워드 프로세서에 예찬했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첨단의 것을 잘 활용하셨던 뭐 그런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는 성경의 기록처럼 이 빛의 순간을 목격하는 은혜받은 기록자가 되리라. 길고도 짧은 작별 인사. 얼마나 멋진 시간이 될 것인가. 가을빛이 식탁을 비췄고 은쟁반 위에 놓인 살찐 포도송이의 연두빛이 싱그러웠다. 공포는 없으신지요? 자신은 없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사람은 최초로 죽음학을 했고 죽음에 대한 강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정작 자기가 암에 걸리고는 감당을 못했어. 그것을 본 한 기자가 물었지. 당신은 임종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그렇게 많은 희망을 줬는데 왜 정작 당신의 죽음 앞에서 화를 내고 있느냐. 로스가 이렇게 답했다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어. 동물원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였지. 지금은 아니야. 철장을 나온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어.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오지. 전혀 다른 거야. 전두엽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척추신경으로 감각하는 죽음은 이토록 거리가 멀다네. 시한부 삶을 선고받을 때 인간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를 거친다고 가르쳤던 정신과 의사 퀴블러 로스. 그토록 오래 죽음에 훈련된 사람도 보통의 인간들처럼 부정과 분노로 출발해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갔다니. 철장 속의 호랑이와 철장 밖의 호랑이라는 말에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죽음 앞에 인간은 얼마나 몸서리치게 작은가. 죽음 앞에서는 연습도 오만이라고 이근우 정신의학자도 그러더군요. 살아 사는 임종 연습조차 어릿광대 같은 노름이라고요. 테레사 수녀도 다르지 않았다네. 로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고 탄식했지. 성처녀였으나 성스럽게 죽었어. 암 환자였던 신부 이야기도 있어. 암 환자인 신부가 고해소에 앉아 다른 신부에게 이야기를 시작했다네. 나 암이야. 안 됐군. 그런데 나도 암이라네. 그런데 자네는 내게 무슨 고해를 하려고 왔나? 여태껏 나는 신의 부르심이 없었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다네. 자네 정말 몰랐나? 지금 자네가 나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있잖아. 그게 콜링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자, 이 대화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 고통 속의 의심? 진정 토로? 그 자체가 신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인가요? 맞아. 그게 신의 응답이지. 로스도 그 신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통 없는 죽음이 콜링인 줄 알았나? 아니야. 고통의 극에서 만나는 거라네. 그래서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 니체가 신을 제일 잘 알았다고 말일세. 신이 없다고 한 놈이 신을 보는 거라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작 신을 못 봐. 니체 이야기를 더 해볼까? 니체가 어떻게 죽은 줄 아나? 소제목이 있습니다. 니체에게 다가온 신의 콜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쳐서 죽었지요. 광인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사건이 있었어. 토리노 광장에서 우체국으로 편지 붙이러 가다가 늙은 말이 채찍질을 당하는 걸 본 거야. 무거운 짐을 지고 끌고 가려는데 길이 미끄러우니 계속 미끄러지지. 마부에게 채찍질을 당하는 늙은 말을 보고 니체가 달려가서 말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네. 자기가 대신 맞으며 때리지마 하고 울다가 미쳤지. 어머니 저는 바보였어요 라고 마지막 말을 웅얼거리고는 10년간 식물인간처럼 살다 죽은 거야. 그게 그 유명한 토리노의 말이지. 그게 바로 니체에게 다가온 신의 콜링이라네. 무슨 말씀인지요? 토리노 광장에서 얻어맞은 말이 예수야. 채찍질 당하고 허적대는 늙은 말. 그게 십자가를 메고 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지. 그러니까 가서 말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던 걸세. 자기가 늙은 말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나. 가까우면 마부하고 가까워야지. 그런데 니체는 그때 인간의 대열에 끼는 게 창피해서 인간을 거절했다네. 인간에서 벗어나려고 한 게 초인이거든. 이 토리노의 말 사건을 흑백 영화로 다룬 유럽 영화가 있어. 146분 동안 마부와 딸이 광야에서 늙은 말 하나만 키우는 이야기야. 제목이 토리노의 말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이 지루한 영화야. 자네가 보면 반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기가 막히게 지루한 이야기라네. 어떤 부분이 그토록 드라마틱하게 지루한가요? 예를 들면 말이 늪에 빠진 수레를 끌고 가려는 장면. 지늙은 바퀴를 붙들고 바퀴는 진흙에서 빠져나오려고 해. 진흙은 튀고 바퀴는 헛돌지. 그걸 긴 시간 동안 찍어서 보여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감독이 그걸 찍고 있는 거야. 진흙과 바위의 싸움을 2시간 동안? 2시간이 넘지. 영화에서 인간은 팔 한쪽이 없는 마부와 그의 딸만 나와. 먹을 것은 감자뿐이야. 흙, 불,
바람, 물 이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 나부끼던 바람이 사라지고 고여있던 우물물도 말라버려. 우주가 사라져가는 이야기야. 천지창조를 거꾸로 돌리는 이야기지. 혼돈의 물이 가장 먼저 없어지고 폭풍 같던 바람이 없어진다네. 영화에서 부녀가 감자를 먹는 장면이 압권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팔이 한쪽 없으니 감자 하나를 먹는 게 전투야. 뜨거운 감자를 집다가 뜨거 하고 놓았다가 떼구르르 구르면 또 쪼르르 쫓아가지. 쥐와 고양이처럼 인간이 먹는다는 게 저런 것이로구나. 저것이 먹기 위한 삶이로구나. 부녀지간엔 오가는 말이 없어. 결국 말이 죽고 마구간에 해가 들고 마지막엔 불도 물도 없어서 부녀가 어둠 속에서 마지막 날감자 하나를 먹는 게 끝이야. 아버지가 딸에게 야 먹어 하는 게 마지막 말이라네. 어마어마한 영화로군요. 토리노의 말 같은 영화는 우리는 만들기 힘들 거야. 우리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 받은 봉준호 같은 사람은 나올 수 있지만 저런 영화 찍을 사람은 나오기 쉽지 않아. 미국도 어려워. 토리노의 말은 유럽의 주변 국가들이 찍을 수 있어. 벨라 타르라는 그 감독이 동유럽 헝가리 사람이야. 아시아와 서양의 접경, 이 접경에서 문화가 무르익었다네. 터키 같은 나라가 그 예지. 그래도 한국인들은 운이 좋아. 중국, 일본보다 훨씬 창조적이야. 사이에 있는 반도라서 빛을 발했네. 이름 지을 때 보면 알아. 중국 사람들이 지은 도시 이름은 다 두자야. 북경, 남경, 몇천 년을 두자에서 못 벗어나지. 암흑, 명암, 선악 전부 두자에 가둬. 길어야 사자성어, 네자뿐이야. 중화민국, 그걸 우리가 본딴 게 나라 이름인 대한민국이야. 한자 문화권에 있는 일본도 동경, 교토, 나라, 사각의 틀에 갇혀 있어서 자유롭게 꿈틀대지 못해. 한국은 그래도 삼량진이니 조치원이니 융통성 있는 지명이 체면을 살렸지만 다음 소제목은 자기 머리로 생각하면 겁날 게 없다 입니다. 언어가 틀에 갇히면 사고도 틀에 갇히겠군요. 어쩔 수 없이 그렇다네. 틀에 갇히면 절대로 니체의 토리노의 말 같은 영화를 만들 수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남들은 경쟁하듯 3D 영화 만들고 아바타 만들 때 니체가 목 끌어안고 울던 그 말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 감독밖에 없는 걸세. 부러운 일이네. 나는 평생 누굴 보고 겁을 먹은 적이 거의 없어. 헤겔, 칸트도 나는 무섭지 않았어. 나는 내 머리로 생각했으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하나 내 머리로 생각하고 받아들인 인간은 흔치 않거든. 내 머리로 생각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자리든 어떤 주제든 겁날 것이 없었다고 했다. 언젠가 바이오 학술 대회가 열려서 복제양, 돌리를 만든 이언 월머트 박사가 왔었지. 네로를 하는 국내 과학기술 관료들이 다 모였는데 정작 메인 스피치는 과학자가 아닌 날더러 하라더군. 자율자동차나 AI 관련 국제 행사를 해도 글로벌 지식인들 앞에서는 날더러 기조 강연을 하라고들 해. 왜 그럴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하면 인문학적 접근이 되기 때문이지. 과학자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는 인문학자와 예술가들이야. 일본이 주최국이 돼서 자국에서 다양한 이슈로 국제 문화 행사를 할 때도 서양 대표로 자크 아탈리를 세우고 동양 대표로 일본인이 아닌 나를 강당에 세우더군. 축소지향인의 일본인을 쓴 내가 강연자로 나서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군말이 없다는 거지.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 문화의 다양성을 동서양 비교 문명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라네. 안타까운 일이야. 그때 자크 아탈리는 서양의 문화 다양성을, 나는 동양의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붙었어. 문화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온다는 이야기였네.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다 여기까지 왔나? 자기 머리로 생각하면 겁날 게 없다는 말씀이요. 맞아. 겁날 것이 없었지. 자기 머리로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누구나 머리는 자기 것이지요. 오히려 다들
제 생각에만 빠져 살지 않습니까? 머리는 자기 것이지만 생각은 남의 것이니 문제지. 중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나? 선왕께서 말하기를 이야. 먼저 말한 모델이 있어야 인정을 해줘. 모델 애착이지. 어쩌면 그래서 두 글자 언어 사자수거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여기 사자성어가 아니고 사자수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글대로 제가 읽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네 글자로 된 숙성된 언어, 이렇게 지금 이어령 교수가 선택한 언어 같습니다. 윗세대의 말만 달달 외우다 끝이 나거든. 내 머리로 생각하면 전혀 다른 앵글이 나와. 일예로 증기기관을 누가 만들었나? 제임스 와트죠. 주전자 뚜껑이 들썩이는 것을 보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나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배웠지. 잘난 체 하려는 게 아니라 어린 나였지만 나는 그때도 내 머리로 생각했다네. 제임스 와트가 주전자 뚜껑 움직이는 것을 보고 증기기관을 만들었으면 그전에는 증기기관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증기기관을 처음 만든 발명가로구나. 그래서 선생님에게 물었지. 선생님, 와트가 발명가예요? 아니다. 그럼 뭐하는 사람이에요? 기사야, 엔지니어. 무슨 기사요? 증기기관차 고치는 기사. 아뿔싸. 증기기관 고치는 기사가 주전자 뚜껑을 보고 증기기관을 만들었다니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뻔한 오류를 갖고 또 사람들은 지금까지 제임스 와트가 최초로 증기기관을 발명했다고들 알고 있으니 어이없는 노릇이야. 증기기관을 만든 사람은 토마스 뉴커먼이네. 그 사람이 만든 증기기관이 이미 100대 이상 있어서 탄광에서 물도 퍼내고 있었어. 와트는 그걸 개량해서 효율을 높인 사람이거든. 따져보면 중세 이전에도 수증기로 바퀴 돌리는 도구가 있었단 말일세. 요즘엔 최초의 발명가보다 대중화시킨 사람을 게임 체인저로 더 높이 사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선생님 뇌에는 정밀한 필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내 것으로 걸러서 흡수하려는 필터. 어려운 게 아니라네. 조금만 더 내 머리로 생각하면 돼. 의문이 생겨도 의문을 질문으로 꺼내 표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요. 반기를 든 일이니까요. 나는 꺼내지 않고는 못 빼기는 사람이었지. 그런데 상상해보게. 10명 있으면 10명, 100명 있으면 100명, 1억 명 있으면 1억 명의 각각 다른 생각이 있는 거야. 그게 정상이라네. 무엇이든 만장일치라면 그건 한 명과 다름없네. 국회의원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만장일치로 결의하면 국회의원은 한 사람이야. 안 그런가? 투표 결과에 만장일치가 많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러면 왜 민주주의를 하나? 왕이 다스리고 신이 통치하면 되는 거지. 민주주의의 평등은 생각하고 말한 자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거라네. 그 사람만의 생각, 그 사람만의 말은 그 사람만의 얼굴이고 지문이야. 용기를 내서 의문을 제기해야 하네. 간곡히 당부하네만 그대에게 오는 모든 지식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지 말게나. 다음 소제목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어있다입니다. 이 책이 지금 새 책이라서요. 매사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겠습니다. 이치를 거스리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요. 그렇지. 귀를 정확하게 세워서. 그런데 이거 아나? 이목구비 중에서 귀가 가장 복잡하고 특이하다네. 눈, 코, 입은 성형수술하면 다 똑같아지잖아? 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1억 명이 다 모양이 달라. 평소에 잘 안 보이고 거저 달려있는 것 같지만 귀야말로 얼굴의 지문이라고 난 생각해. 그래서 고우도 귀를 잘랐지. 귀의 형태는 들락날락 비정형이고 랜덤해. 일종의 카오스지. 소용돌이야. 사람의 인체는 모든 게 정돈되어 있는데 귀와 배꼽만 정돈이 안 돼 있어. 신기하군요. 저는 귀는 바깥에 돌출되어 있고 배꼽은 움푹 들어가 있죠. 말씀을 듣고 보니 귀와 배꼽은 탄생의 블랙홀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날을 귀 빠진 날이라고 하고 또 엄마 몸에서 끊어낸 탯줄의 또아리가 배꼽이니까요. 오묘하지? 시체 해부하는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네만 검시관들이 시체를 해부할 때
반드시 배꼽 중심으로 배를 가른다고 해. 똑같은 배꼽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런데도 검시관의 눈엔 죽은 사람의 배꼽이 마치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보인다더군. 어머니의 미소로 보인다는 이야기야. 쓸모없어 보이는 배꼽도 그런 신비가 있었군요. 재미있지? 배꼽을 만져보게. 몸의 중심에 있어. 그런데 비어있는 중심이거든? 배꼽은 내가 타인의 몸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물이지. 지금은 막혀있지만 과거엔 뚫려 있었지 않나. 타인의 몸과 내가 하나였다는 것, 이 거대한 우주에서 같은 튜브를 타고 있었다는 것, 배꼽은 그 진실의 흔적이라네. 혹 배꼽이 아무 쓸모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누워서 몸 위에 찻잔을 놓아보게. 어디에 놓을 텐가? 이마? 코? 아니야. 배꼽밖에 없어. 비어있는 중심이거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어있다네. 생명의 중심은 비어있지. 다른 기관들은 바쁘게 일하지만 오직 배꼽만이 태연하게 비어있어. 비어서 웃고 있지. 내 배꼽이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가만히 웃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어머니와 나의 몸이 두둥실 한 배가 되어 무한한 검은 우주를 걱정 없이 떠다니던 한가롭고 저교한 시절을, 시체가 될 때까지 뽑히지 않을 아름다운 기억의 칩을, 모든 게 풀어져도 마지막까지 안 풀리는 것을 배꼽의 수수께끼라고 한다네. 프로이트도 꿈의 해석에서 해석 안 되는 것을 배꼽이라고 했어. 가만히 앉아 흙이 되는 대신 씨앗을 뿌리기로 작정한 그는 여전히 삶의 신비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선생님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얼굴은 희고 크고 야위였으나 눈은 또렷한 의지를 갖고 먼 곳을 내다보고 있었다. 이곳과 저곳을 동시에 드나드는 눈빛, 간간히 시선을 바로잡아 내 앞에 놓인 찻잔에 차를 따라주고는 했다. 차 들게나 식기 전에 마셔. 풀을 뜯어먹는 소처럼 독서하라 라는 소제목입니다. 본격적으로 한 분야의 학문을 깊게 파고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내가 연구자로 학문을 파지하는 이유가 있네. 뻔한 이론에 주석까지 달아야 돼. 주석을 많이 안 달면 논문 통과가 안 되거든. 학문 세계에선 달린 주석이 줄줄이 새까맣게 돼야 논문 대접을 받아. 논문이 지네발인가? 그게 사족이야. 뱀에 지네발 달린 격이지. 풋노트라고 하잖나. 나는 그걸 못 참았어. 왜요? 지루했거든. 그래서 논문도 몇 개밖에 안 썼다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셨군요. 못 참아, 지루해서. 책도 마찬가지네. 내 책이라고 다르지 않아. 모든 책을 다 의무적으로 서문부터 결론까지 읽을 필요는 없네. 선생님은 그럼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의무감으로 책을 읽지 않았네. 재미없는 데는 뛰어넘고 눈에 띄고 재미있는 곳만 찾아 읽지. 나비가 꿀을 딸 때처럼 나비는 이곳 저곳 가서 따지. 한 번, 두 번 순서대로 돌지 않아. 목장에서 소가 풀 뜯는 걸 봐도 여기저기 드문드문 뜯어. 풀난 순서대로 가지런히 뜯어먹지 않는다고. 그런데 책을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 그 책이 법전인가? 원자 주기를 외울 일이 있나? 재미없으면 던져버려. 반대로 재미있는 책은 닳도록 읽고 또 읽어. 그 기나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도 나는 3번을 읽었어. 의무적으로 읽지 않는다는 말이네. 사람들도 친구 사귈 때 이 사람 저 사람 두루 사귀잖아. 오랜 친구라고 그 사람의 풀스토리를 다 알겠나? 공유한 시절만 아는 거지. 평생 함께 산 아내도 모르는데. 한 권의 책을 다 읽어도 모르는 거야. 책 많이 읽고 쓴다고 크리에이티브가 나오는 것 같아? 아니야. 제 머리로 읽고 써야지. 일례로 번역은 창조지만 학술 논문은 창조가 아니거든. 그럼 뭐지요? 논문의 정체성은 발견이지. 이미 있는 것을 찾아낸 것. 디스커버는 커버를 벗기는 거야. 재미난 것은 아메리카 대륙 찾아낼 때까지 발견이라는 말조차 없었다는 거네. 디스커버는 포르투갈어에서 왔어. 그러면 독창적이란 말은 어떨 것 같나? 독창적이라는 건 사실 뻥이라는 얘기야. 너 혼자의 얘기라는 거지. 개성,
오리지널리티가 인정받는 것도 19세기 이후 낭만주의가 생기면서부터였네. 그 전까지만 해도 오리지널리티는 나쁜 뜻이었어. 보편적인 것을 위반했거든. 선생님이야말로 평생 보편적인 것을 위반하셨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책은 어떤 느낌이 되길 바라세요? 모두를 안심시키는 보편적인 진리? 아니면 발견되길 기다리는 유니크한 진실? 부디 내 얘기를 그대로 쓰지 말게. 자네가 독창적으로 써. 독창적으로 쓰라 하심은 인터뷰가 뭔가? 인터, 사이에서 보는 거야. 우리말로 대담이라고도 번역하는데 대담은 대립이라는 뜻이야. 대결하는 거지. 그런데 말 그대로 서로 과시하고 떠보고 찌르면 거기서 무슨 진실한 말이 나오겠나? 위장술밖에 더 나오겠어? 군인들이 전투할 때 왜 위장복을 입겠어? 살기 위해서 감추고 색을 바꾸는 거지. 인터뷰는 그래서 안 되네. 인터뷰는 대담이 아니라 상담이야. 대립이 아니라 상생이지. 정확한 맥을 잡아 우물이 샘솟게 하는 거지. 그게 나 혼자 할 수 없는 인터의 신비라네. 자네가 나의 마지막 시간과 공간으로 왔으니 이여령과 김지수의 틈새에서 자네의 눈으로 보며 독창적으로 쓰게나. 인터의 신비라는 말에 맥박이 빨라졌다. 고백컨대 엄청난 난필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녹음 없이 내가 스스로의 손의 기록에만 의지한 것은 노트 안에 휘갈겨진 그 난독의 텍스트 안에 인터뷰 이와 나 사이에 상상의 공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 안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절벽과 맞닥뜨리기도 하지만 나는 그 난독의 공간이 주는 자유를 10분 활용했고 끝없는 역지사지와 유추를 통해 인터뷰 이에게 가는 더 아름다운 길을 발견하곤 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선생님과 나누는 마지막 이야기를 유산으로 갖고파서 나는 녹음기를 신주딴지처럼 모셨다. 혹여 버튼을 잘 못 눌러 이 현자의 목소리가 허공에 날아가 버릴까 매 순간 두려워하며 그런 나를 꿰뚫어 보시고 선생님은 독창적으로 쓰라 하신다. 나는 곧 죽을 거라네. 그것도 오래 지나지 않아.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쏟아놓을 참이야. 하지만 내 말은 듣는 귀가 필요하네. 왜냐하면 나는 은유와 비유로 말할 참이거든. 그리고 나서 그는 이 모든 상황에서 몸을 빼듯 큰 소리로 웃었다. 나는 점점 심각해지는데 선생님은 놀이를 앞둔 개구쟁이처럼 굴었다. 어쩌면 우리의 죽음 수업은 더 많이 유연해지고 안타까울이 많지 낙관적이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늘 부드러운 스웨터 차림에 모자와 돋보기 목걸이를 걸치고 나타나는 그에게는 죽음의 들큰 한 냄새가 아닌 달콤하고도 고급스러운 캐러멜 향기가 풍겼다. 네, 이렇게 새 책의 첫 번째 장을 읽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과 인터뷰한 그 글쓴이 김지수가 여자분이지만 제가 여성 목소리가 자신 없어 남성 목소리로 인터뷰어 흉내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어령 선생님 목소리를 제가 나름 좀 나이 드신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장과 프롤로그를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 큰 질문을 경계하라 라는 부분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 교수님의 특유의 다양한 방면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엿볼 수 있는 재밌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